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2021년 7월 16일입니다. 선풍기 소리가 조금 세죠? 여기는 일산인데, 갑자기 돌풍에 소나기가 확 쏟아졌다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예요. 아마 이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네요. 낮에 엄청 더웠죠. 35, 서울은 3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일산도 폭풍 찌고. 근데 그 폭풍 찐 만큼 이제 더운 공기가 올라갔다가, 이제 그 비가 촥 쏟아내는, 이게 아마 반복되는, 글쎄 이거 스콜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더위 조심하시고, 또 갑작스런 스콜성 소나기도 조심하시고. 좀 전에 MBC 그걸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신도시 3기 신도시 무슨 신도시 개발하는데 LH나 민간 업자들, 왜 아파트 값이 비싸고 개들과 투기꾼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일반 국민들까지도 아파트 투기에 광풍이 부는지 답은 사실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일부 적지 않은 정치권들의 공급 위주 정책도 대부분 쓸데없는 얘기가, 그런 방식, 지금 방식의 공급은 투기꾼들한테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관료라든가 아니면 그런 애들이 LH라든가 아니면 언론이나 정치인 이런 데에 있는 한, 실제로 아파트 지금처럼 평생 아파트 하나 이래서 구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저도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 쓰러져가는 일산 변두리에 있는 단독주택, 그것도 이제 전세 끼고 이거 정도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켰다고 하면 이것도 불가능했죠. 지금 겨우 예금 조금 있는 그 정도이겠죠. 명확하죠. 참여연대라든가 아니면 이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 귀 기울여 듣는 게 장기 공공임대, 즉 신도시 개발로, 택지 개발로 민간 업자들이라든가 애들 들어가는 12조, 막대한 LH 4조, 수십조에 들어간 이익을 공공에서 환수하고 그 돈으로 장기 저리, 지금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아파트 정도를 오랫동안 30년 임대, 장기, 말 그대로 토지 공개념. 그러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일본식의 불황이 가장 문제가, 핵심적으로 지금 일본식의 불황이 가장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유동성이 자산 가치의 확대, 즉 말하자면 이 아파트가 부동산으로 축적되고, 그 축적된 것을 통해서 활력이 잃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경제가 일정 정도 스톱해버리는, 동맥경화가 나버리는, 이건 헌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지금에 있는 정치 세력이라든가 경제 세력으로는 김동연이가 지가 무슨 경제 대통령 그 지랄을 하고, 또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최재형 그런 하찮은 인간들 말고, 그나마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이재명이나 이낙연 같은 애들도 실제로는 결국은 기득권을 수호하는 보수 우파의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민주당이
중도 우파 정도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진보 정당은 없죠. 허접한 정의당 정도, 뭐 존재감도 없는.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제적 활력을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놈도 없고, 정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냥 NC 야구 선수들 몇의 일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단순히 방역 일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묘하네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야구 선배가 불러서 어느 호텔로 가봤더니 거기에 초면인 여성 둘이 있더라. 근데 걔네들 중에 하나가 지금 NC하고 같이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던 그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결국 여자 둘이랑 시차를 두고 NC, 이글스, 뭐 키움 이런 애들이 같이 최소한 6시간 정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치맥을 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성매매가 아니겠느냐. 근데 그건 좀 확실히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걸 함부로 주장하면은.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알려진 거는 지금 이 코로나 확진 사태, 한국 프로야구를 지금 정지시킨 것에 이 두 여성들이 관련돼 있다는 거고, 그건 팩트입니다. 거기에 이글스, 키움, NC 다 들어가 연결됐다는 거고, 그게 실제로 성매매라든가 뭐 이런 건지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성매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상황일까라는 걸 추적해 봤을 때, 제가 이전부터 얘기했던, 그러니까 승부조작. 그러니까 보통 승부조작 같은 것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가장 승부조작 브로커가 되는 애들은 이전에 프로야구 선수였던 애인데, 그 애는 실제로는 아주 A급 선수는 아니었고, 그냥 언저리에서 돌거나 그냥 어떤 몇몇 구단을 전전했던 저니맨 이런데 나이가 좀 있고, 근데 돈 때문에 이제 이전에 승부 조작에 관련됐던 어떤 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브로커가 된. 그 뒤에는 막강한 쩐주들, 중국 놈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외국 놈들이 한국 KBO의 승부 조작,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의 강력한 유인.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중국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사이버 도박 관련된 부분에서는 승부 예측 제가 예라는 거 아닙니다. 초구가 볼이냐 아니면 스트라이크에 따라서 배팅하고 승부 몇 대 몇 이긴 것 지금 다 엄청난 이권이 걸린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늘 걸렸던 애들이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도 문제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코로나 확진이 아니었으면 이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고, 단순히 그냥 몇몇 애들의 일탈 정도로 끝났을 건데, 코로나로 확진되니까 강남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CCTV를 보고 그러니까 얘들의 전체적인 면면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방역 일탈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고, 경찰도 이건 스포츠 토토 승부 조작, 그리고 그것을 밑밥을 던지기 위해서 일정 정도 함정을 예를 들면 그게 미인계일 수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처럼 찰리스 엔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찰리스 엔젤일 수도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게 성매매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거는 그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어떤 브로커들이 관련돼서 뭔가를 도모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 세부적인 내용은 경찰 수사대로 밝혀졌지만 이것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배가 야, 술을 한잔 하자. 아니, 술을 한잔 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술을 한잔 하면은 바깥에서 물론 이제 뭐 펍 같은 데서 만나갖고 네 명 안쪽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호텔 방 안? 그것도 팀을 달리에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이게 한 분은 대잔치를 벌리듯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팀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 말하자면 원정 숙소에 있던 애들도 불러갔고 방에서 왔고 다음 경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초면인 여성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 얘기는 KBO라든가 이런 구단 놈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방역 문제만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실은 이런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 같은 데서 미보고 외부인 접촉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승부조작 관련된 외부인과의 접촉, 로비 이런 거는 승부 전에 차단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학조사라는 상황,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건 밝히지도 않았겠죠. 결국은 KBO 놈들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를 결국은 감추려고 했다가 역학조사, 강남구청 보건 역학조사관들이 깠으니까 이게 된 거지.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서 방역 위반, 감염병 관리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승부조작, 그 이상도 수사가 돼야 된다. 여기 관련된 놈들을 싹 다 잡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 말하면 선배 A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브로커가 맞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술 모임이었느냐, 이것도 밝혀야죠.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황상 너무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도 눈치가 있으신 것처럼 좀 이상하잖아요. 단순히 술을 먹기 위해서, 아니 술을 먹었으면 지가 선수들이랑 술을 사갖고 마시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술자리 모임인 거죠. 근데 왜 전혀 낯선 여성 둘을 그 자리에 동서시켰냐. 그리고 그랬다고 하면 NC 애들만 하든가, 아니 또 이것도 아니고 이글스 애들 또 따로, 키움 애들 따로, 아니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승부조작 관련된 브로커들의 로비 현장이고, 로비 현장 아니면 찰리스 에인젤이거나 아니면 뭔가 쥐약을 타주거나 이런 형태일 수 있다. 정신 나간 놈들이죠. 사실 여기 관련된 놈들은 싹 다 옷을 벗겨야 돼서 영구 퇴출시켜야 되는데, 오늘 뭐 KBO 징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무슨 72경기에 뭐 제재금 1,000만 원, 얘네들한테 돈 1,000만 원이 돈입니까? 72경기라고 하면 올 시즌 하나만 끝내면 또 내년 되면 주축선수 없다고 또 내년엔 풀어줄 거 아니에요. 이따위로 가니까 스포츠가 개판이 되는 거죠. 한국의 스포츠, 특히 KBO가 외국에 특히 이제 조폭들 관련된 사이버 도박 관련된 애들의 밥이 되는 것이 KBO 놈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뭐 나중에 하죠. 어쨌든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이건 방역 문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정한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뭐
배구 선수 김효환이, 전 배구 선수 김효환이 때문에 박태환이부터 뭐 모델 한혜진까지 다 작살나고 있죠. 코로나 걸려갖고.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것은 순간 방심하면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감기 정도 걸리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정신이 해이해진 거죠. 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인데, 법원 선고가 조금 묘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판사는 이게 취재 방식의 문제,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제 질책도 하고 꾸짖은 거죠. 그렇지만은 판사의 얘기는 그거 같아요. 잘못은 했지만 이것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게 되면은 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봐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2심에서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2심까지 3심까지 최종심까지 가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판사의 고민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재라든가 말하자면 이 기자 놈들의 이 취재 방식은 잘못되고 나쁜 짓이죠. 근데 나쁜 짓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자를 처벌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의 부분이 지금 좀 일단 일정 정도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거와는 별개로 얘네들이 뭐 이것 때문에 거봐라, 누가 이 검언 유착 관련된 걸 뭐 기획했냐, 이거는 사실 오버한 것 같고, 말하자면 분명한 것은 이동재와 그 똘마니들이 분명히 뭔가 잘못된 취재를 한 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동훈이도 연결이 돼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처벌 정도가 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최종심이 나와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잘못된 거는 맞다라고 법원도 인정한 거예요. 잘못된 뭐 관행이든 어쨌든 잘못된 행위라는 건 맞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신중하고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거는 이 기자들이, 그냥 언론사가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 처먹겠습니까? 사실 뭐 나온 반응도 뭐 시덥지 않은 건데, 근데 법원의 고민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 재판부의 그 사실에 대한 판단에선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를 했어, 이 기자가. 근데 그것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까지, 강요죄 그것까지 갔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중간에 제보자 X가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보자 X가 없었고 직접적으로 당사자 이철이라는 사람한테, 이철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쪽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하면 그건 이제 강요죄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대리인 같은 애가 있었고, 제보자 X, 그리고 편지 관련된 부분, 이제 편지도 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사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히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너를 내가, 응? 나리야,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동훈이 검사장을 아는데 내 얘한테 해서 너 망가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기자가 한동훈을 동원해서 너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있고 기자가 있고 대리인이 있고 이철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가 이철한테 바로 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삥 돌아가니까 아마 그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재판부도. 그래서 이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2심에 항소심에서 고등법원 판사들의 한번 조금 더 다른 판단을 한번 보고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있던 방식의 채널의 기자 정도의 기자,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언론사의 기자가 이딴 식으로밖에, 언론이 개판이고 기자 윤리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양아치짓을 했지만 그걸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좀 두 가지 이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기사가 한 기사는 서울경제 단독으로, 요즘 단독이 많아가지고 이걸 그냥 지들 기사라고 해주죠. 제2의 정인이를 받겠다던 경찰 인력난에 허덕,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동학대에 대한 현실을 느끼면서 신고도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신고는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입건해서 처리해내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처리할 사람이 없더라. 즉 말하자면은 갑작스럽게 능력이 없는 경찰 애들을 그 보직에 맡겼다고 해서 애들이 제대로 할 수 있냐, 그건 다른 문제죠. 최소한 이 정도는 훈련을 받아도, 아니면 학습을 해도 최소한 1년, 2년은 해야지 그래도 제대로 된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이것만 전담하게 해도 사실 힘들 거거든요. 근데 일선사에서는 이것만 전담하게 할 수 있는 애들은 없으니까 전문화된, 그러니까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관련된 전문화된 수사관들이 실제로는 부족하다. 그럼 왜 꼭 일반 경찰인 수사관을 여기에 동원하려고 하느냐? 왜?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있고,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 애들한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면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여기에 문제가 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일반 경찰이 그 권한은 놓기 싫고, 그런데 권한은 놓기 싫으니까 다 자기 걸로 하려고 하는데 능력은 안 돼. 근데 성과는 내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능력도 안 되는 애들이 그냥 보직을 했는데 더블 보직, 3보직 같은 거죠. 이것 떼고 저것도. 그러니까 아동학대 전담경찰 그 어떤 업무도 하지만 원래 자기 업무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자기 맡은 업무가 2개,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가. 그러니까 경찰 애들이 무슨 일 벌어지면 경찰청장이라는 놈이 와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 무슨 팀을 만들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팀에 TO가 없어. 위에 떨 빼고 밑에 떨 빼서 위에다 올리는 거죠. 계속 뺑뺑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차라리 원래 지금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애들을 좀 더 훈련시켜서 특사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하는 공무원 조직의 공무원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철밥통이 있고 걔네들이 뭘 하든 다 맡아. 그걸 부실을 처리하든 뭐든 싹 다 해.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애들은 니네들은 비전문가야. 그냥 조언만 해줘. 우리가 알아서 권한을 할 테니까 필요할 때 부를게. 그러니까 인력이는 그냥 동원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권한 있는 경찰은 가서 능력도 없으니까 쭈뼛쭈뼛하고, 경험 있는 아동보호 전문 이런 애들은 가서 권한이 없으니까 또 쭈뼛쭈뼛하고, 이걸 또 뭘 하려고 하니까 또 권한 싸움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공무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전문화되고 전문가화되려고 하면 일반 공무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이란 건, 그럼 일반 경찰은 또 뭐냐? 이게 또 웃긴 거죠. 일반 경찰 순경 애들 뽑아갖고 걔네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 애들 뽑아서 그 보직에 도제로 해갖고 10년, 20년 그래서 그걸 하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에 익숙해져요. 걔네들을 그 지휘하는 고시본 애들, 사무관 애들은 또 거기에 급을 달라갖고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은,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한국경제에 똑같은 기사가, 그러니까 유사한 범죄의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거죠. 미련들 이유 없다. 고시 출신 젊은 공무원들 줄사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는 5급 사무관 고시 합격해서 재경직이든 뭐든 다 붙어갖고 그러면 나이 뭐 30대 초반 이럴 때 사무관 5급 탁 해갖고 목에 힘주고 다니고, 또 뭐 검사된 애들 이런 애들은 또 거기에 따라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물론 그 고시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열심히 전문적으로 지식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도움이 될까?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형태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이런 어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과거처럼 소수만이 지식을 독점하고 그 독점된 지식에 따라서 소수가 인력 풀로서 움직이는 그런 행정 시스템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거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경제신문이나 이런 언론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이 공직, 이 고위 공무원 애들을 빨아주고 발라주려고 이런 기사를 내는 거죠. 그건 뭐 뻔히 아는 겁니다. 뭐 누시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행시와 외시 같은 데 설반된 애들이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퇴사하고 민간으로 간다 이러기 때문에 인력 유출이 심하다,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얘기하는 애들은 이런 경제지나 이런 애들은 그쪽을 빨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오히려 이 공무원들이 정책을 세우고, 그런데 국회나 이런 애들이 견제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홍남기 같은 애들이 재경 고시 본 애들, 그러니까 모피아가 애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국가 운영하고 열심히 경제 발전을 하는데 엉뚱한 잘 모르는 국회의원 놈들이 딴지 걸고 돈 쓰자고 하는 게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맥락이에요. 한국 경제의 경제지의 맥락은 이런 거죠. 개발 독재 시대에 만들어졌던 공무원 시스템이라든가 그들 중심의 어떤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보다 발달되고 좀 개방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공무원 시스템과 정책 결정과 실행 시스템한테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하급 공무원을 뽑고 상급 공무원을 또 뽑는, 그러니까 상급 공무원이 고시가 하급 공무원을 지휘하는 이런 시스템. 사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활발한 형태, 예를 들면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해서 신상 필부를 명확히 해갖고, 그리고 빨리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서 5급 6급 올라갈 수 있는 개념. 굳이 고시를 둘 필요도 없죠.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되냐면은 어떤 자기 개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이런 그러니까 뜬금없이 경찰대 애들이나 이런 것처럼 여기 고시 애들처럼 갑작스럽게 뚝 튀어나와서 이것을 계급이라고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닌, 즉 우리나라의 공무원 시스템 자체, 고위 공무원 시스템 선발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실제로는 무슨 공무원 그런 것이 아니죠. 고급 고시 봐서 이런 애들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에 의원 생활을 했다가 또 일반 민간 기업에 갔다가 로펌에 갔다가 다시 주정부로 갔다가 연방주로, 이런 좀 더 열린 형태의 인력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야지 사실은 대한민국도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말하는 거 그거잖아요. 5급 공무원 새로운 능력 있고 이런 애들이 여기 이제 국회의원 놈들이 못 살게 굴어갖고 이제 민간 기업을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아니 그럼 가려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고시를 뽑을 필요도 없어. 근데 왜 고시를 뽑느냐? 고시를 안 뽑으면, 고시를 없애면은 9급 7급부터 예를 들면 굳이 그렇게 또 급을 나눌 필요도 없죠. 거기에 맞는
민간인들을 채용을 하고 그 채용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 채용을 전문적인 어떤 인사위원회를 해갖고 하면은 되는 거지. 굳이 고시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둬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물론 고시라는 것도 일정 정도 개발 독재, 그 발전 국가 시스템에서는 사실 필요했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지식이라든가 어떤 경력이 풀화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미 고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효용성이 떨어진다. 심각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노량진이나 이런 고시 공부 뭐 하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이것도 역시 일종의 음서제도처럼 돈을 지불을 해야지 시험 관련된 정보를 얻고 또 스카이 중심의 애들, 거기 애들만 또 주로 붙고, 이건 우리가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그 유리천장 시스템 혹은 이미 그 계층 계급화된 걸 깨기 위해서는 확대된, 개방된 그것을 아래로 내려와서 활발한 형태, 그럼 좀 공무원 조직이 불안해지지 않느냐? 그거는 지들이 불안해지겠죠. 그것과 아울러갖고 일정 정도 내각제 같은 형태의 전환, 정책의 책임, 이런 쪽으로 변화 같은 거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정책을 내놔야지 대통령 선거에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뭐 같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뭔지도 모르는 정책들을 내놓는 게 아니라 진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들을 내놔서 자기 평가받고 실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놈들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대가리도 모자란 놈들이, 그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놈들이 정책도 없고 뭐 이런 비전도 없는, 이런 것들을 정책과 비전이고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답답한 부분인 거죠. 그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위직 공무원에서 능력 있는 애들을 정확한 객관적인 인사검증을 통해서 올리면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고, 거기 아니면 외부 개방직에 민간,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이사했던 애들도 너 그래 들어와, 5급 4급 해, 거기에 맞게끔 권한을 주고 하다가 능력 발휘하면 또 떠나, 이런 형태가 돼야지 대한민국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지 공정 경쟁, 누구 말대로 이준석이 같은 애들 말하는 것처럼 그게 진짜 공정입니다. 그게 진짜 공정입니다. 공정한 기회, 능력 있는 자들을 올리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금은 다 연공서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등 쓸모없는 그 경제신문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런 고위 공무원 애들 빨아주고 발라주는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런 소리는 안 듣겠죠. 마찬가지처럼 이 제2의 정의님 맞겠다, 경찰 인력난에 허덕된다. 근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력난에 허덕되는, 인력은 어디 있습니까? 민간에 이미 아동보호 전문기관 애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한테 경찰의 권한을 주거나 일부지만 특사경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동학대 수사팀 1인당 사건 수가 35건, 27건 그런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현장 수사관들이 아동사건도 몰라, 처리를 더 복잡해, 신고가 올리면 필요해,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허술하게 처리하고 누르고 엉망을 만들고 이런 거죠. 핵심은 사람을 더 뽑아달라.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뽑습니까? 경찰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운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같은 분이,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과 복지 전문가가 다자간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전문기관의 인력을 파견받는 식으로 운영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파견은 우리나라의 그 경찰 공무원 시스템으로 안 됩니다. 물론 파견이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데 권한을 분리한 방식도 고민해 줘야 된다. 물론 파견도 고민할 수 있지.
거기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아일보에 송평인이라고 하는 무슨 칼럼을 쓴 논설위원이 있나 본데요. 이 칼럼에서 국회에서 여순 사건, 여순 12.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특별법이 통과됐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걸 말씀드렸죠. 특별법을. 근데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건 반란군과 그 협조자 후손밖에 없다라고 이런 극언과 망언을 하는 거죠. 이 주둥아리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자면은 실제로 왜 민족의 비극, 해방 전국의 비극이 발생했느냐? 그들이 왜 반란군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반란군은 맞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역사의 정의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필요한 거죠. 기록이 없고 기록이 부실해 갖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걸요. 기록이 없다고 하면 다른 어떤 걸 통해서라도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들, 사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제가 소설을 쓰고 픽션을 하려는 것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실현되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경향신문에 이런 좋은 기사가 났어요. 노동자들의 고통에 이름을 붙이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어디 아파요. 그럼 골병이라고 하죠. 왜 아픈지 몰라요. 급식 노동자들이. 식당 아줌마들이라고 불렀죠, 예전에는. 여기를 아파요. 막. 이게 무슨 병이든 그냥 골병인 거지. 근데 정확히 어떤 노동인지 그것을 분류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이 노동을 그 자체의 어떤 하나의 범주로서 규정해 나가는 작업이죠. 급식 노동자, 지금 급식 노동자라고 하죠. 예전에는 식당 아줌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직업의 귀천인 것처럼 했죠. 근데 지금 급식 노동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한 노동자들의 많은 노동 환경이라든가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직업병이라든가 산재 같은 걸 정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그냥 골병이 되고 그냥 대충 뭐 사고사가 되고 자살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게 노동환경 건강연구소 같은 데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노동환경 건강연구소에서 노동자의 환경과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그들이 받는 고통, 병 같은 걸 규정해서 산재 보상을 받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 범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범죄도 그냥 대충 살인, 대충 무슨 성범죄, 이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범죄, 어떤 살인이야, 그 동기가 뭐야, 그걸 분류해내는 작업이 왜 필요하느냐. 그래야지 그 범죄를 제대로 규정을 해야지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그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다시 그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같은 범죄학자를 해야 되는데, 범죄학자 놈들, 범죄 공부한다는 놈들이 놀고 있죠. 사실 관심도 없으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니까 허접한 범죄를 다룬다고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꼬락서니가 참 가관이죠. 공부도 하지 않고 그게 뭔지 모르는 소위 말하는 언론, TV나 이런 방송에 나가서 얼굴이나 비치고 돈이나 벌려고 하는 자들은 역겹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처럼 노동자들의 환경과 건강을 조사하고 그럼으로써 그걸 규정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단지 골병이 아니고 단지 급식 아줌마가 아닌, 그러니까 식당 아줌마가 아닌 정확히 노동자들의 고통에 이름을 붙이고 골병이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지금은 그게 직업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당 아줌마가 아닌 급식 노동자가 되는, 그죠? 서울대에서 이제 이 기숙사의 그 직장 괴롭힘, 직장 괴롭힘이 어떤 거? 직장 괴롭힘의 종류가 뭐야? 그 규정해 놓지 않으니까 그냥 단지 그냥 직장 괴롭힘도 아니고 그냥 압박 뭐 이런 거 규정을 해야 되는. 괜히 선량한 아줌마 아저씨들 선동해서 민노총 같은 놈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죠. 노동자들은 자결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개념을 붙이고 분류를 해서 그것을 의미를 둔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힘, 그게 중요하다. 범죄도 그게 어떤 범죄인지를 정확히 규정해낸다는 거. 그렇게 돼야지 그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범죄가 뭔지도 몰라. 대충 그냥 사람 죽었으니까 살인죄, 대충 강간 당했으니까 강간죄. 이거는 그 벌을 주는 국가의 관점입니다. 근데 사회와 피해자와 이 관점은 달라야죠. 그게 제가 하고자 하는 거고, 또 여기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허리를 반복적으로 들리는, 그렇죠? 착한 손잡이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요하게 어떤 노동을 어떻게 메커니즘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노동자들이 어떤 걸 해줘야지 좀 편하고 다치지 않게 하는 거. 그럼 노동이랑 규정을 해야 되죠. 무슨 노동인지. 그게 급식 노동, 택배 노동. 택배 노동은 어때? 범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어떻게 메커니즘이 돼갖고 무엇이 핵심이야. 그걸 찾으면 범죄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범죄 분류가 필요한 겁니다. CCM이 왜 필요하느냐. 그게 바로 그 핵심인 거예요. 산업재해로 당한 노동자, 김영균 노동자, 그리고 구의역 김군,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를 당했어. 그의 죽음은 단지 어떤 살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는 범죄 규정이 있어. 그걸 찾는 것, 그걸 찾아주는 것, 범죄의 이름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죠. 경향신문에서 좋은 기사를 써갖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흡족합니다. 이 기사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경향신문에 노동자의 고통에 이름을 붙이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자, 43분. 제가 이걸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니까 동영상이 두 개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또 후작업을 해야 돼요. 또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것도 괜찮죠. 덥네요. 일단 조심하시고 내일 또 봬요.